네, 안녕하세요. 우리 회생 신청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내용, 최대 난제, 변제금을 낮추고 싶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제금 10만원, 20만원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이 중요하긴 하죠. 이 변제금을 줄이는 5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변제금이 산정되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 월급에서 1인 생계비 117만원을 제외하고 남는 게 변제금입니다. 그리고 1인 생계비는 당연한 얘기지만 해마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물가가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써야 되는 돈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해마다 상승이 됩니다. 첫 번째, 월급이나 매출 자체를 낮춰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양가족을 어떻게 하겠다, 뒤에 뭐 추가 생계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월급이나 매출 자체가 낮은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라면 월급 기준으로, 사업자라면 매출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이 되잖아요. 이 자체가 낮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월급 같은 경우는 내가 400만원 받다가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갑자기 200만원이 되면 법원에서 이거를 이상하잖아요. 회생 앞두고 갑자기 월급을 반토막을 내서 들고 왔어. 개인 사업자가 매출 잘 내다가 회생 앞두고 갑자기 매출을 반토막을 내왔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변제금 적게 내려고 머리 쓰는 것 같이 딱 보이잖아요. 법원도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액을 낮출 때에는 반드시 합당한 사유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정신 박힌 사람이 똑같은 업종에 이직을 하는데 월급 반 주는 대로 간다? 말이 안 되지. 월급 더 받고 가면 갔지. 아니면 비슷한 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월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이유들을 꼭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서가 잘 제출이 돼야지 여러분이 월급이나 매출이 줄어든 이유가 법원에서 납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용을 늘려야 됩니다. 특히 회사원도 회사원이지만 개인 사업자나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훨씬 크죠. 비용을 늘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옷가게를 하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보험 설계사나 뭐 화물차나 용달, 택배, 오토바이 배달 이렇게 하는 영업직으로 자기 소득을 자기가 벌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매출에서 내가 썼던 월세나 인건비 이런 거 빼야 된다고. 식당이나 옷가게 같은 경우는 내가 썼던 인건비, 내가 썼던 뭐 월세, 내가 썼던 뭐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공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요것들을 알차게 증빙 자료를 잘 갖추어서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변호사가 여러분의 비용을 알차게 빠뜨리지 않고 다 빼줘야 돼.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 방금 식당이나 옷가게 하는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비용이 딱딱 이게 드러난다고.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나 화물차, 택배 이런 사람들, 기름값 쓴 거를, 주유비 쓴 거, 톨비 쓴 거, 내 자동차 정비비 쓴 거, 이런 것들도 내 사업상 비용이란 말이야. 영업 비용이란 말이야. 고객들한테 선물을 많이 돌려야 돼, 영업하는 사람이. 근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차게 자료를 준비해서 미리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요런 비용을 내가 쓴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변호사가 요거는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영업에 집어넣읍시다,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됩니다. 이런 걸 빼주면 여러분들의 매출이나 이익이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비용을 쭉쭉 빼버리니까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변제금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양 가족을 늘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월급에서 1인 생계비를 빼고 남는 걸 변제한다 했잖아요. 근데 1인 생계비가 아니라 2인 생계비, 3인 생계비, 4인 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이 훨씬 줄어들겠죠. 근데 무턱대고 내가 일가 친척을 다 부양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있는 채무도 변제를 못해서 회생을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온 일가 친척을 다 부양하겠다고 하면 그걸 법원에서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직무 편람 기준에 의할 때도 60세 이상 고령 또는 미성년자 이런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넣기로 원칙적으로 규정을 해놨다 이거죠. 그렇지만 60세가 안 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부양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고, 60세 이상 되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부모님 자체가 재산이 있거나 형제들이 많다면 왜 내가 반드시 부양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하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의 나이도 중요한데 내가 왜 그분을 반드시 부양해야 되는지를 잘 소명을 해야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가 더 빠지는 거죠. 미성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럼 법원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배우자분이 일해가지고 자식 키우면 되지, 돈도 못 갚았다는 사람이 왜 굳이 채권자의 채권을 줄여가면서까지 선생님 생계비에 자식들까지 다 집어넣어 줘야 됩니까? 법원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내 배우자가 왜 그 가족을 다 부양할 수 없는지, 왜 내가 미성년 자녀를 2명, 3명을 내 생계비에서 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설명을 잘하면 심지어는 성년 자녀인데 대학생 자녀라도 부양가족으로 반영돼서 생계비가 더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명의 문제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법원의 기본 입장은 배우자는 성인이니까 자기 생활비 자기가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잘 안 넣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배우자를 내 부양가족으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왜 어디가 아픈지, 또는 자녀가 어려서 지금 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사유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 추가 생계비. 아까 1인 생계비 11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인 생계비는 117만 원 정했는데 그 사람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생계비가 더 들어가니까 더 빼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추가 생계비입니다. 대표적인 게 월세, 교육비, 병원비, 이런 것들이 있죠. 월세는 내가 월세 들어간다고 무조건 다 빼주는 게 아니고, 일단 여러분의 1인 생계비 117만 원에는 이미 월세가 반영이 돼 있어. 근데 117만 원을 내가 보장받고도 내가 더 보장받고 싶다면 월세를 더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가족이 많다든지, 지금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든지, 사는 동네가 서울이라서 월세가 비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더 해줘야지 월세를 더 감안해서 더 빼주고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비도 어느 정도 법원에서는 고려를 잘 해줍니다. 잘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인 주장으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이 나가줘야 됩니다. 단 고액 과외하겠다 이런 건 당연히 인정 안 해주죠. 빚도 못 갚아서 지금 회생하겠다는 사람이 자녀 과외비 한 달에 300만 원 쓰겠다면 이건 인정해 줄 리가 없죠. 그런 게 아니라 자녀의 필수적인 교육비 있잖아요. 누구나 가는 학교, 학원비 내에서 어느 정도 금액, 이런 것들만 반영해 주는 거죠. 병원비 같은 경우는 그냥 감기약 한번 사 먹는다 이런 거는 이제 고려 안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신장 투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뭔가 암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달 병원에 가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또 그만큼 반영해 주니까 변제금이 또 줄어드는 거죠. 다섯 번째, 청산 가치를 빼야 됩니다. 회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청산 가치, 재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가치 자체를 낮추면 변제금이 줄어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배우자 재산. 이 배우자 재산이 항상 회생에서 난제인데, 여러분 법원의 규정에 따라도 직무 편람에 대놓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하고 부부 별산제인 게 원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2분의 1을 넣으면 안 돼요. 법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친족 상속법에서 부부 별산제를 이미 다 채택을 했는데 배우자 명의 등기면 배우자 거지, 그게 왜 내 거야. 그래서 직무 편람을 읽어봐도 그 배우자 재산으로 돼 있는 게 명의 신탁이 되었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다 벌어서 모은 돈인데 배우자한테 명의만 맡겼다거나, 또는 재산 형성 경위를 볼 때 배우자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좀 합심해서 같이 돈을 출연해서 모았다, 이런 경우에만 2분의 1을 반영하라고 규정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회생을 신청했을 때는 아직도 많은 회생위원들이 기계적으로 행정적으로 2분의 1 때려놓고 보거든. 이게 뭐 재산 형성 경위가 어땠는지, 뭐 특유 재산이 뭔지 뭐 보지도 않아요. 그냥 2분의 1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냥 2분의 1 때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무 준칙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정이 됐죠. 배우자 재산은 2분의 1 넣지 말고 일단 빼라. 그리고 명의신탁이거나 부인권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그때만 2분의 1을 집어넣자. 근데 그렇게 규정해놓고도 또 집어넣으라는 경우가 또 있어. 또 그러니까 배우자 재산 같은 경우는 항상 난제가 되고 법원마다 다르고 변호사마다 설명할 때 다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변호사가 사안마다, 구체적 사안마다 재산의 형성 경위, 부모한테 증여받았다, 상속받았다, 또는 돈을 번 건 맞지만 배우자 자기 돈 벌어서 한 거다, 또는 결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잘 해줘가지고 그 재산을 2분의 1 반영 안 되게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청산 가치가 낮아지고 변제금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또 비슷한 유형이 여러분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 가치. 시가가 1억인데 담보대출이 4천만 원이죠. 그러면 순자산 6천만 원이잖아. 그럼 법원은 6천만 원 이상 변제하라 하거든요. 근데 시가의 기준이 뭔데? 직전 거래가가 1억이면 1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공시지가가 그보다 낮으면 공시지가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또는 감정평가에 따랐을 때 1억이 안 나오면 감정평가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도 저도 없지만 지금같이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할 때는 거래 자체가 묶여버려서 거래가 안 돼. 뭐 어쩌라고 지금 1억에 팔리질 않는데. 그러면 법원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소명을 해야 되는 거지. 1억에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치를 낮춰 주십시오,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산 가치를 낮춰가지고 변제금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회생을 신청하시는 채무자님들은 월급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변제금 10만원, 20만원 들어가는 게 힘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월급이나 여러분 매출 자체가 낮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뺄 수 있는 비용은 다 빼버려야 돼. 그게 기름값이든 영업비용이든 뭐든 간에. 세 번째는 넣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부모님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누구든 간에 넣을 수 있는 부양가족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고, 네 번째는 추가 생계비. 그게 주거비든 교육비든 의료비든 간에 내가 1인 생계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추가 비용이 있다면 그걸 감안해서 깎아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청산 가치, 특히 배우자의 재산,
형성 경위를 잘 설명해서 재산을 좀 낮춰가지고 변제금 자체를 좀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월급이나 매출이 지금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사안인지, 또는 내가 영업비용이나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쓰는 게 있는지,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나 일할 수 없어서 내가 부양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 건지, 또는 내가 월세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 산다거나 자녀 교육비나 병원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지, 또는 배우자 재산의 형성 경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한테 반영되면 안 된다든지, 변호사님한테 상담 받으실 때 그 변호사님께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그분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반영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숙지해서 계시면 이득이 많이 되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